법무장관 직속 부서인 검찰국 평검사들이 추미애 장관 비판에 가세했고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추 장관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추 장관은 반성 없는 검사들이 충격적이라며 검사 집단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집단 행동은 특권의식 때문이라며 검사들이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야권 의원 110명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일요일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높아진 보유세를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심해질 조짐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새들어 살던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7년이 선고됐습니다. 코로나로 유럽 스키 관광국이 갑론을박입니다. 방역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고민하는 건데 우리나라 스키장은 임시 개장에도 리프트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금 서초동 대검 청사와 과천 법무부에는 숨막히는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던진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카드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부터 최고위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했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에서 항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일선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에서 일하는 검사들도 이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거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들이 단체로 항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법무부에도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10여 명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났습니다.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검사들은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추 장관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심 국장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 국장은 대표적인 추 장관 측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추 장관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검찰국장직을 맡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네가 검사냐는 말을 들은 상갓집 항명소동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예, 이성윤 검사장의 직속 하급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도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 아래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릴레이 성명도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전국 18개 지검 전체와 40개 지청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전직 검찰고위 간부 34명도 오늘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가 외부 감찰위원회를 소위 패싱해서 반발이 있다는 뉴스를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기 전에 이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면서요? 네, 법무부는 당초 윤 총장 징계 이후인 오는 10일 외부 감찰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 외부위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오늘 아직 이 징계회를 열 것인지에 대한 개최 여부도 검토 중이고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감찰위원은 아직 안건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윤 총장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찰위는 회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 만큼 윤 총장 징계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여전히 전혀 조금도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 징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직무 배제의 근거로 삼은 다른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철회나 재고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장관은 판사 분석 자료의 불법성도 강조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법원과 판사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윤 총장에게 실망했다면서 검사들도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충격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혐의가 무엇인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징계 관련 기록을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리가 열리는데 그 결과가 이번 사태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지 오늘로 나흘째. 윤 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왕규 변호사는 오늘 윤 총장의 징계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작 윤 총장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알려준 것이 없다며 징계 사유와 근거를 알아야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이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울고검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대처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법무부가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신문은 오늘 30일 오전에 열립니다. 재판을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는 정치색 없이 법리대로 판결을 내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일 또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2일에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어 어떤 결정이 먼저 나오는지에 따라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한 대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자세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앞으로의 상황부터 좀 예측을 해보죠. 서울행정법원이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이제 따져보는 신문 기일을 잡았는데 이날 결정은 바로 납니까? 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게 30일로 일단 재판이 잡힌 거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30일 당일에 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일에 날 수도 있지만 며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12월 2일 징계위원회 전에 결정이 날지 여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네. 그 행정법원에서 그 당일이나 그 다음 날 결정을 하면서 만약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그 직후 열릴 징계위원회에도 윤 총장이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 집행 잘못된 것이니까 직무로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징계위원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직무로 복귀해라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다음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해임 같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면 행정법원의 판단은 사실 그때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다시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징계에 따라서 어쨌든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겠군요. 네. 자, 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위법성 논란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검찰 내부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한 게 다 아시다시피 24일 저녁 6시입니다. 이때 처음 재판부 사찰 의혹도 거론이 됐죠. 자, 그날 아주 기자들이 아주 네. 분주하게 24일 저녁 6시 30분 전에 기자회견이 소집돼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는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본부가 판사문건 조사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이 문제인 겁니다. 저녁 6시 추 장관 기자회견을 듣고 나서 감찰본부가 대검 간부에게 보고를 하고 법무부로부터 증거를 받아 법원에 보내 영장을 신청하고 또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음날 압수수색에 나섰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심야에 이걸 다 하는 건 사실상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자회견도 하기 전에 대검 감찰본부가 법무부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랬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추 장관 기자회견 날인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일부 인용됐다. 이 인용된 일부에 대해 다음 날 오전 압수를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예. 이 말뜻은 법무부와 감찰본부 간에 저녁 6시 기자회견 전에 자료를 서로 공유했고 법원에 압수수색 신청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법무부와 감찰본부가 사전에 조율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네.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만을 통해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이게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직접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총장이 아닌 대검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 지휘를 내렸을 가능성이 시간상으로 높은 겁니다. 예.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수사 의뢰나 고발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개별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위법하게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직접 감찰본부의 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듯한 서류를 주고받았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겠네요.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논란만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여당은 검찰이 법관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집단 반발도 맹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한 표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판사 관련 문건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겁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김용민, 황운하, 최강욱 등 친문 의원 10명도 오만방자하고 집단적 자기 최면에 빠져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검사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검찰총장을 두었다는 점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개혁에 저항하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규정하고 여권 전체가 밀리지 않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오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이 지긋지긋하다며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SNS에는 등에 칼을 꽂느냐, 회색이는 당에 필요 없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여권은 대검의 판사 문건을 불법 사찰 문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미행이나 도청 같은 불법이 동원돼야만 사찰이라고 주장했고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2년 전 청와대의 환경부 공무원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박주민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모은 정보가 아니라면 사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체부 공무원 사찰 의혹 무죄 판결문을 들며 세평 수집은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문제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검의 판사 정보 문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판사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조국 전 장관도 과거 SNS에 불법 사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불법적 방법을 써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판사 정보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 검색 등은 불법에 의한 정보 수집이 아니란 겁니다.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그거 알아보는 거랑 똑같죠. 다만 여당은 검찰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과거 사찰 논란 때와는 다른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자고 야당 의원 110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여당이 왜 거부하느냐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의 입장을 듣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의 움직임은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냐는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도 함께합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연풍문을 찾아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묻는 질의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일정 조율이 안 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이 100g의 국민의 마음에 담긴 성명서가 그렇게 무거우십니까? 전향적인 대통령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다고 사전 설명했는데도 찾아왔고 10명 이상 모여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로 전환한 초선 의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 질의서를 받아갔지만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내일과 모레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전엔 야권 의원 110명이 참여한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위 회부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라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대표로 만드지 마시고 이낙연 대표 말씀대로 즉시 윤석열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하지만 총장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법무부 징계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거란 전망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절차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언급한 것으로 추 장관의 조치가 청와대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위의 결과 발표 전까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내고 추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한 상황에서 입장을 내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대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대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0%,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48%였습니다. 84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 8월과 조국 사태 때인 지난해 10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 39%에 근접한 수치로 대통령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침묵, 방관했다는 응답이 부정평가 이후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500명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200명이 넘은 서울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서 댄스 교습소 관련 집단 감염이 100명을 훌쩍 넘었고 중랑구의 지하 스포츠 시설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정은혜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그제 이용자 2명이 나란히 확진된 뒤 지금까지 직원과 이용자 등 1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시설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용자 간 거리 두기가 어렵고 격한 운동으로 비말이 다량 발생하는 환경으로 확인되어 감염 경로를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환경인 강서 에어로빅 교습소 관련 확진자는 131명까지 폭증했습니다. 강남구의 이 연기학원에서는 강사가 확진된 뒤 수강생과 수강생의 가족, 지인을 거쳐 중구의 한 교회까지 전파되면서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송파 사우나와 중구 상조회사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환자가 나오면서 이틀째 확진자 200명을 넘었습니다. 검사자 가운데 확진된 비율은 2.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서울시는 지하 체육시설이나 사우나 등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시설의 방역을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전남대병원 의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가 하면 전교생이 42명에 불과한 강원도 영월의 한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 중인 광주에선 이틀 새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로 의사 4명 등 10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병동이 폐쇄된 전남대병원은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1차, 2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거기서 의뢰된 환자, 즉 중증으로 의심되는 환자만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간호사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공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2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모두 42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 영월에서는 전교생이 42명에 불과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사와 학생 등 7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지역 내 첫 학교 감염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나흘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부산에서는 수능을 엿새 앞둔 고3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장구교실발 확진자도 13명이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는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는 모두 2,481명 확인되었고 이 중에 2,369명 검사를 받았으며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잔단과 접촉한 제주 주민 3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통잔단 중 22명은 지난 17일 제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단체로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던 여성이 퇴소 하루 전 새로 입소한 확진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또 감염되면 어떡하느냐고 항의를 해서 간신히 방을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 취재기자가 서울시의 해명을 들어봤는데 사실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코로나 무증상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태릉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던 A씨. 열흘 뒤에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퇴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 4시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로 입소한 확진자와 함께 방을 쓰게 된 겁니다. 감염이 우려된다며 입소자가 방에서 뛰쳐나와 1층까지 내려오자 상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좁은 방에서 신규 확진자와 식사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 재감염 가능성도 있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치료센터 측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입소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막 갑자기 급증을 해갖고 감염자를 같이 넣었었던 모양이에요, 실수로. 하지만 신규 확진자와 퇴소자를 함께 배정한 당일 태릉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은 30%가량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옆에 들어오신 분이 바이러스 엄청 많은 분이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 다 마시게 되면 그분도 심하게 병을 앓을 수도 있겠죠. 서울시 측은 환자별로 입소와 퇴소 시점이 제각각이다 보니 방 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 1000명 시대가 올 수 있다면서 오는 일요일 거리두기 단계를 또다시 격상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이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자, 윤슬기 기자. 네. 정부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다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29일에 909명인데요. 이른바 신천지 사태 때였죠. 당시 200명 안팎이던 환자 수가 어느 날 400명대로 뛰더니 다음 날에도 400명대, 그 다음 날 갑자기 9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양상도 이때와 비슷해 대체로 300명대던 환자 수가 어제 583명으로 뛰더니 오늘도 똑같이 500명대를 기록한 거죠. 자, 이 확진자, 그래프로 보는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까지 좀 비슷한 건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국적인 상황, 이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연령대별로 인구 10만 명당 이 환자 발생률의 경우 20대가 91.84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20대가 고령층을 제치고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란 거죠. 예. 그런데 이 20대 발생률이 한 달 전엔 74, 7월만 해도 52였는데 보시다시피 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여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활동량이 많아 전파력도 높고 또 역학조사에도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자,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외에 전문가들이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2.23, 즉 환자 한 명이 2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 갈 경우 2주 뒤 수도권에서만 1,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예측입니다. 감염 재생산 수만 보면 1, 2차 때는 이보다 훨씬 높았는데 지금 3차는 아직 정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갔다가 감소할 것인지가 지금 관건이죠. 자, 이번 일요일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더 강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도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방역 타이밍이 아쉽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잡아놓지 않으면 2,000명, 3,000명 이런 미국, 유럽 같은 대유행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염 전문가들은 그 300명대 나왔을 때부터 진즉에 2단계, 2.5단계를 얘기. 자,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처가 한 발 늦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시민의식이 중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장이 공개됐습니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리한 모습이었는데요. 만약 수능 전날 확진이 되거나 검사 대상자가 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세세한 상황도 언급됐습니다. 최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반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들이 거리를 두고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교실당 4개가 적은 24개의 책상을 배열해 밀집도를 낮췄습니다. 유증상 수험생들이 치르는 별도 시험실은 책상 간 거리를 더 뒀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뒀지만 시험 당일에는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실내 온도가 내려가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복장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능 날에 대비해서 생활 패턴도 수능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고 더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분의 마스크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망사나 밸브형은 금지됩니다. 생수나 따뜻한 물도 개인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험 당일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거친 뒤 입실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 검사를 받게 된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받아야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전날 수험생 중에서 검사 대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계획이니 교육부는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너나 할 것 없이 걱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만 2030 청년 세대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 고용 한파에 취업 시장은 막혔고 아르바이트도 끊기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주거난까지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애환을 윤서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살 김모 씨가 서투른 솜씨로 벽에 붙은 전단지를 긁어냅니다. 일찌감치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실내 포장마차 사장이 됐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견디지 못하고 어제부터 전단지 수거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출이 100%가 하락됐다고 감소됐다고도 봐도 무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 푼이라도 벌고자 해서 나온 거죠. 취업시장 한파에 졸업을 미루고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대학생들의 한숨도 커졌습니다. 알바를 2주 정도 쉬었는데 그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취업이 힘들겠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생활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외압에 의해서 무너진 느낌이랄까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1명만이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생계까지 위협받자 우울감을 호소하는 2030 세대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되게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통계청은 지난 2분기 3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 16만 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짐짝처럼 끌고 다니는 등 범행이 충격적이라며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15살 A군과 B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건 지난해 12월. A군 등은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계단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B군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짐짝 옮기듯 끌고 다니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만 14살로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감형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인데 형량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맞는가 회의가 들고. 피해자 가족은 죄질이 나쁜 미성년자는 강한 처벌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세를 살던 이들 부부는 아파트 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 오늘 새벽 1시쯤 3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아파트 1층 진입구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고 집안에 쓰러져 있던 A씨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전세로 살던 A씨 부부는 신축 아파트 매입을 준비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새 아파트 매입 자금 마련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파트 문제로 다툼이 시작된 건 맞지만 살해 동기로 단정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주변인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감독과 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주시청 전 감독 김모 씨와 선배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5년 그리고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뉴스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가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종부세 부담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선회하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인지 김주영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 보증금 5억 원, 월세 160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월세 호가가 250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8억 5천에 165 이런 것도 그렇지 4년을 내가 세를 줘야 되고 종부세 오르니까 이 생각하면서 그냥 바로 5천 올리더라고요. 이번 달 이 아파트 임대 거래 17건 중 절반 가까이인 8건은 월세로 거래됐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지난 10월 26%에서 최근 40%로 치솟았습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성동구 등에서도 수백만 원짜리 월세 거래가 속속 신고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크게 오르자 이참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더 늘어난 겁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이후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든 월세를 받아 세금을 내겠다는 집주인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3법 규제로 인해서 매물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금리에다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월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 속에 주택 임대 시장의 전세 실종과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분양된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거나 또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죠. 이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데다가 최근에는 집값 상승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신청자가 더 몰리는데 올해에는 작년 대비 2배가 치솟으면서 20만 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 씁쓸함을 키웁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미계약으로 나온 아파트 한 채를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 단지입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당시 4만 7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당시 분양가는 2017년 처음 분양가와 같은 8억 원대였습니다. 현재 호가는 18억 원, 당첨만으로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긴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보통 17억 전후예요. 지금 호가. 실제로 거래도 그 정도 되고요. 마포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 부적격자가 나와 남은 아파트를 추첨하는 무순위 청약이 집값 오름세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쟁률이 급등했습니다. 올해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은 16,505대 1. 청약 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 경쟁률은 지난해 2배인 44대 1로 올랐습니다. 신청자는 4배 이상 늘어난 19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가점이 높지 않고서는 당첨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격 제한이 크게 없는 무순위 청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는 무순위 청약에 기대는 심리가 더 과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2박 3일이 적지 않은 뒷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외교장관과의 면담에 지각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압적으로 답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악수를 피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외교 결례 논란에 맞추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간 중국 왕이 외교부장. 팔꿈치 인사를 하려다가 문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뒤늦게 손을 잡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왕이 부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를 피한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왕이 부장의 이런 행동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7월에 한 번, 12월에도 다시 한 번, 두 차례나 문 대통령의 팔을 쳐 결례 논란을 빚었습니다. 방한 첫 공식 일정이었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는 25분 지각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왕이 부장의 숙소는 회담 장소에서 5km 거리. 이어진 한중 외교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사과는 없었고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견제하는 돌직구 발언을 던졌죠. 이렇게 위풍당당함을 넘어 거만함을 느끼게 하는 왕이의 중국 내 서열은 20위권입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친중 사대주의에 기반한 저자세 외교가 만든 학습 효과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죠. 그런데 여권 인사들은 줄줄이 왕이 부장을 크게 환영했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왕이 부장을 만났고 여당 이낙연 대표는 자가격리 중에도 편지와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만찬에는 이해찬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죠. 하지만 정부가 공들인 시진핑 방한은 코로나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졌고 사드 문제와 한한령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가 총출동한 의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스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임시 개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리프트 앞에 늘어선 긴 줄에 거리 두기가 안 되는 모습도 노출이 됐습니다. 야외니만큼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은빛 설원에 형형색색의 스키어와 보더가 가득합니다. 슬로프를 질주하며 멋지게 묘기도 합니다. 눈밭에 넘어져도 돌아온 스키의 계절이 반갑기만 합니다. 1년 동안 또 기다리고 또 용평까지 와가지고 흰 눈에서 스키를 탄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번지면서 스키장 풍경은 예년과 달랐습니다. 스키어와 보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4명씩 탑승하던 리프트에는 2명씩 탑승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장비 대여소 등 실내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스키장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이렇게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임시 개장이라 스키어가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리프트 앞에는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고 2m 거리 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줄 간격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좀 확산이 크게 늘어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크긴 해요. 정식 개장이 되면 곤돌라에도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스키장 측은 방역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겨울철 강원도 스키장을 찾는 인파는 400만 명가량. 스키장이 코로나19 감염 통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스키 산업이 어마어마한 유럽 알프스의 스키 관광국은 개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입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냐, 방역이 먼저냐를 두고 충돌하는 건데 유럽 각국 입장을 송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티롤의 이쉬글 리조트. 최고 설질의 스키 시설에다 클럽과 술집이 즐비합니다.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문을 엽니다. 이달 초 개장 이후 지난 17일 2차 봉쇄로 문을 닫기 전까지도 마스크를 쓴 스키 애호가들로 붐볐습니다. Maßnahmen, das Personal schaut gut im Hotel und bei den Bahnen, dass eben die Maskenpflicht eingehalten wird. Ja, man sieht, es ist nicht immer so angenehm. 정부가 크리스마스 성수기에 조건부 재개장을 하려고 하자 독일이 반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이 리조트에서 시작한 코로나로 6천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을 위해 유럽의 모든 스키장에 문을 닫자며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Gerade was Reisen ins europäische Ausland anbelangt, in Skigebiete zum Beispiel, zu versuchen, mit europäischen Nachbarn zu koordinieren. Ich sage ganz offen, das wird wahrscheinlich nicht einfach, aber wir werden es versuchen. 스키 산업이 GDP의 5%나 되는 오스트리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연간 52조 원의 수입과 일자리 23만 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위스도 난색입니다. Bei uns, was vorgesehen ist ziemlich einfach. Skifahren, Skigebiete können offen haben. Das war immer das Ziel, das wir verfolgt haben. 프랑스는 업계의 반발에 결국 개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술집과 음식점은 문을 닫아야 하고 리프트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스키를 타려면 슬로프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누가 선적 하늘에 불을 붙였나, 이승이 그리워 저승 가다가 불을 지폈나.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붉게 타는 노을도 쓰러지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진가들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해지고 20, 30분 마법처럼 신비롭게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시간, 이 매직 아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빛과 어둠이 뒤섞여 낮도 밤도 아닌 이 모호한 경계의 시간을 프랑스 사람들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저 언덕 너머 실루엣으로 다가오는 짐승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한 정치학자가 선거를 가리켜 개와 늑대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선거로 선택받은 선량한 개들은 선거 이전에 민의를 배신하고 광푸한 늑대로 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면서 지금 우리는 개와 늑대의 시간 앞에 섰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가까스로 그 깊은 수렁을 면하느냐가 곧 판가름 나는 순간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연일 국민에게 일상을 포기하고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단호한 절제와 원칙적인 대응을 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계속 머뭇거리고 다른 셈법에 한눈을 팔다간 이 모호한 시간은 허망하게 끝나고 암흑이 세상을 삼키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검찰총장 직무박탈이라는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국민이 어렵게 싸우고 희생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탑을 향해 으슬렁대며 다가오는 그 짐승은 개인가요, 늑대인가요? 지금 이 혼돈의 시간은 곧 천지가 밝아올 미명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어둠의 시간일까요? 정치학자 함규진 교수는 개인 줄 알고 뽑았더니 늑대였던 선거들을 돌아보며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몇을 봅니다. 열성적 지지자는 정치인에게 그 어떤 적보다 치명적이다. 민주주의의 의의는 결과가 아니라 합의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결정을 타인에게 미루면 괴물이 선택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이 혹시 야만의 시간은 아닐지요. 수십만 군중이 촛불을 들고 엄동설안의 거리로 나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요? 안개 너머 아득히 보였던, 그래서 설마 했던 그 미래가 이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지만 말이죠. 11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젠 초겨울이구나 싶을 만큼 많이 춥겠는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특히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해상에서는 파고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강해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셔야겠고 실내 환기도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